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영사 이창우입니다. 자, 상징 강의 시즌 2가 됐습니다. 네, 작년에 2023년에 강의 같은 경우는 상징이 어떤 건지 이제 저도 공부하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했는데 이제 시즌 2를 준비했어요. 또 상징인데 조금 더 작년 강의보다 조금 더 딥하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어, 내 작품에 이걸 사용할 수 있고 또 우리 생활에 이게 어떤 도움들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요 상징 시즌 2가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이 방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뒤에 이게 그 동화책 보이시죠? 네, 요게 죄다 상징입니다. 어렸을 때 보셨던 책들 많이 있죠. 뭐 이런 책들. 저도 어렸을 때 이 책을 보고 자랐고, 그때는 뭐 상징이 뭔지도 모르고, 뭐 좋아하는 책들, 요 펭귄 책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런 책들을 보면서 자랐어요. 근데 제가 상징 공부를 하고 다시 이 책을 읽어주면서 이걸 보니까, 와, 좀 대단하다. 이걸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훨씬 더 깊어졌어요. 제가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면서 자꾸 상징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상징을 글에 담지 않고 그냥 나의 생각, 이런 걸 담으면 에세이가 되죠. 단편적인 에세이가 됩니다. 어, 이걸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나의 생각과 내 감정들을 드러내는 글이 되죠. 근데, 어, 요 자체가 신선하긴 하지만, 뭐 계속 듣다 보면 좀 지루해지거나 혹은 루즈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담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상징이란 도구를 쓰게 되는데요. 하다못해 이런 동화책 같은 경우도 그냥 단순히 뭐 선녀와 나무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화 스토리만 넣다 보면은 아 이렇구나라고 끝나요. 근데 거기에 상징을 집어넣게 되면 더 깊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하지만 이 상징 시즌 2를 들어보시면 아 이래서 필요하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실 거고요. 물론 요 강의는 온라인으로 제가 유료 강의입니다. 한 강을 들으실 때마다 5만 원으로 고정으로 제가 비용을 책정했고요. 물론 하이라이트로 해서 제 강의를 짧게 요약해 가지고 하이라이트 강의 같은 경우는 무료로 공개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좀 눈치가 빠르시거나 제뭐 전 상징 1 시즌 1 강의를 들으셨거나 이런 분들은 하이라이트만 보셔도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이렇게 좀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 도대체 상징이 뭐고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데 그 상징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또 심리 연구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이제 본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가 뭐 아파트에 살고 튼튼한 이렇게 건물에 살잖아요. 근데 이제 고대로 갈게요. 선사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아파트도 없고 건물도 없고 집도 없을 때 우리 선조들, 원시인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그렇죠. 동굴에 살았겠죠. 동굴이라든지 뭐 집을 지어봤자 뭐 움집 정도 이렇게 지었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 뭐 태풍이 불 때, 여름에 태풍 불 때 장마철에 밖에서 우산 쓰고 돌아다녀 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그런 경험이 많지는 않을 텐데 가끔 막 비바람 불고 천둥 번개 치고 이러는데 우산 들고 어디 내가 운동장이라도 허허벌판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정말 무서워요.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살다 보니까 도시 문명 안에 살다 보니까 뭐 천둥이 치더라도 옆에 높은 건물들이 다 피뢰침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 안전하게 우리는 그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뭐 비바람이 불어도 건물들이 어느 정도 좀 바람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가로수들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몸이 뭐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 도시 문명이 아니라 정말 어디 시골이라든지 황무지 같은 정말 그냥 어디 뭐 세렝게티 초원 같은 자연 환경에서 우리가 천둥 번개라든지
태풍을 마주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그럼 어떨까요? 그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정말 두려운 일이 된다고요. 그래서 고대 선사시대 원시인들은 이런 자연재해라 그럴까요? 자연환경, 그러니까 천둥, 번개, 비바람, 돌풍, 태풍, 막 이런 거, 이런 자연재해를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이건 사람의 본능이죠.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굴에 숨어 살고 쉘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 자연 이렇게 무섭다. 천둥 번개가 치면 무섭다. 우리는 그걸 무슨 단어로 써요? 하늘이 노했다. 막 옛날 전래동화 막 이런 거면 천둥 번개 치고 막 그러면 아, 하늘이 노했다. 막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맞아요. 이 자연이 두려운 거구나. 자연에 순응하면서 내가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아주 원시인들 이제 막 사람의 지능이 생기고 뭐 호모 사피엔스 얘기 나온 네, 고맘때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자연은 무서운 거야. 자연은 두려운 거니까 내가 자연에 맞춰 살아야 돼. 나도 자연의 일부분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연에 순응하는 삶, 또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삶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어떤 지능을 가진 인류 문명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자, 이렇게 자연에 순응하다 보니까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자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그 야생 생활을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자연인이 됐어. 그래서 산에 들어가서 사는데 정말 그내 생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죠? 태양이에요, 태양. 해가 떠 있느냐, 해가 지냐에 따라서 조명 상태도 달라지고 온도도 달라지고 해가 떠 있으면 두려움이 좀 줄어들어요. 멀리 보이기도 하고 밝으니까. 그리고 좀 햇빛 맞으면 따뜻하기도 하고 체온도 유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아요. 해가 떠 있으면. 근데 해가 지고 밤이 돼요. 그럼 어떻죠? 일단 안 보이잖아요. 우리 도시에는 가로등이 많으니까 뭐 밤에도 막 돌아다니는데 제가 지금 시골 사는 여기만 돼도 해만 떨어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만큼 해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해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이제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발전한 게 뭐냐면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의 어떤 신의 모습이라든지 이건 태양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더 이제 구체적인 건 여러분이 종교학을 이제 배우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틀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런데 태양은 해는 낮에 뜨고 밤은 지잖아요. 근데 나는 밤에도 무섭거든요. 근데 누가 나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이제 원시인들의 생각이에요. 낮은 그래. 낮은 태양이 지켜주는 것 같아. 근데 밤에도 누가 나를 지켜줬으면 좋겠네. 근데 하늘을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 달이 있네. 해만큼 밝진 않지만 그래도 달도 밝죠. 보름달 같을 때 뜨면은 보름달은 가로등보다 밝을 경우도 많거든요. 밤에는 달이 있구나라고 하지만 달은 또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달은 뭐죠? 달은 어쩔 땐 보름달인데 어쩔 땐 초생달이고 어쩔 땐 반달이고 어쩔 땐 금음이야. 달이 달은 너무 변덕스러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양은 항상 뜨기만 하면 밝지만 달은 뜰 때도 있고 모양이 변할 때도 있고 좀 변덕스럽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달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어, 요즘 우리들은 뭐 약간 여유가 된다거나 시간이 나면 뭐 하죠? 넷플릭스 보죠. 유튜브 보죠. 예, 근데 이제 과거의 선사시대의 사람들, 이런 원시시대 사람들은 무슨 재미가 있었을까요? 무슨 유흥거리가 있었을까요? 볼만한 게 없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자연 보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그래서 고대인들, 아주 뭐 5천 년, 만 년 전 고대인들은 뭘 재밌게 봤냐면 밤하늘에 별을 봤습니다. 이게 정말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이 고대인들 입장에선 넷플릭스였어요. 와, 저 별이 어제랑 다르네. 저 별이 일주일 전엔 이쪽이었는데, 지금이 이쪽이네? 뭐 이런 식으로 고대인들 입장에선 이게 너무 재밌는 넷플릭스였어요. 그래서 별자리 연구를 많이 한 거고, 고대 첨성학이랄지, 요게 발달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인들이 밤하늘의 별을 보다 보니까 뭘 하나 발견했어. 아, 이게 가만히 보니까 별이 이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별은 하늘에 딱 저 자리에 있네. 저 하늘에, 북쪽 하늘에 떠 있는 저 별은 움직이지 않네. 가만히 보니까 해가 뜰 때도 그 자리인 것 같아. 그러니까 조명이 밝아서, 해가 뜨면은 밝아져서 별빛이 그냥 안 보일 뿐이지 계속 저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라고 어떤 별 하나를 발견합니다. 고대 선조들이, 원시인들이. 북쪽 하늘에 있는, 딱 하늘에 있는 저 별, 낮에도 저 자리에 있고, 비록 태양빛에 가려서 안 보이지만 밤에도 저 자리에 있고, 다른 별들은 막 움직이는데 유독 별 하나가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발견해요. 그게 무슨 별이냐면 북극성이라는 별입니다. 그래서 그 고대인들 생각에, 아, 북극성은 항상 저 하늘에서 저 자리에 있구나. 태양은 낮에만 있고 달은 밤에 변덕스럽게 있지만 저 북극성, 저 별은 낮이든 밤이든 항상 저 자리에서 나를 내려다보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태양도, 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달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이걸 발견한 순간 아, 이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별은 저 북극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걸 딱 정리해 볼게요. 고대인들은 어때요? 자연을 두려워했고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했어요. 근데 뭔가에 이렇게 의존하고 싶었어요. 뭔가 상징적인 어떤 존재가 있기를 바랬어요. 그게 태양일 수도 있고 달일 수도 있었지만 고대인들 생각에 항상 나를 바라보는 거. 뭐죠? 북극성. 그래서 북극성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굉장히 신성한 별, 가장 중요한 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저 별에 순응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사상이 북극성 숭배 사상이에요. 요 말은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북극성 숭배 사상. 그래서 우리가 약간 종교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나 성당에서 중요한 게 뭐죠? 십자가죠, 십자가. 십자가가 왜 십자가예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이전에도 쓴 게 뭐냐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별을 지금은 뭐로 표현해요? 오각형 이렇게 별을 그리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이 꼭지점이 5개 있는 이렇게 안 그리고 고대에는 그냥 십자가를 그렸어. 별이 반짝이는 모양을 아주 상징적으로 단순화해서 표현한 게 그냥 십자가였어요. 그게 그 상징, 십자가라는 상징이 그 고대부터 있었고, 현대 종교가 들어오면서 그걸 중세 현대 종교가 그 상징을 차용해서 사용한 거예요. 이제 뭐 십자가의 길이 가로 세로 비율이 어떻고, 그건 나중에 만들어낸, 현대 종교에서 나중에 만들어낸 상징이고요. 놀랍죠? 그래서 지금 현대 국가들 있죠. 지금 국가들의 국기에 십자가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북유럽 국가들, 영국 국기에도 십자가 막 X자 막 여러 가지 겹쳐 있잖아요. 그게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별이에요, 별. 별을 이렇게 오각형 5꼭지로 그린 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로 그려놓고 이거 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기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는 그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 별을 상징하는 국가들이에요. 자, 이게 상징 아주 요걸 알면 이제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달라 보여. 더 깊이 있게. 자, 제가 일단 요 얘기는 제가 또 다음에 해드릴게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류가 가장 먼저 했던 생각은, 아, 북극성을 숭배하는 사상을 갖자. 그러니까 자연과 조화롭게 살자. 나도 자연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 북극성 숭배 사상. 하나 배웠어요. 북극성 숭배 사상. 자, 근데 이제 인류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기술도 발전하고, 예전에는 그냥 수렵 채집만 했다가 이제 농경 기술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새가 커지죠.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규모가 커져요. 뭐 국가의 사이즈도 커지고, 과거에는 그냥 부족 국가 이랬는데 조금 이제 좀 커져. 그래서 뭔가
이제 권력이란 것도 생기고 이제 사람들이 그 안에서 권력 다툼도 하게 되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좀 이제 권력이 점점점 커지면 어때요? 우리 뭐 정치판을 봐도 어때요? 처음에는 굉장히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도 뭔가 너무 권력의 그 권력이 있는 자리에 오래 있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우린 뭐 권력에 취한다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죠. 권력에 내가 이성을 넣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대 인류도 이제 그냥 원시 시대 부족 국가처럼 살다가 갑자기 이제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기도 하고 권력이 많아지면 어때요? 내가 힘이 생긴 것 같아. 이게 선을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힘이 생긴 것 같은데 진짜 이게 엄청난 힘 같아.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바로 무슨 얘기예요? 아, 자연. 내가 그 전까지 힘없을 때는 내가 자연에 순응했거든. 근데 내가 이렇게 힘도 생기고 권력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내가 자연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자연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그냥 사람의 본능이에요.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순응하지만 내가 어마어마한 권력자가 되거나 힘이 생기거나 이런 거 어때요? 정복하려고 그래요. 이거 본능의 영역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 자연재해, 비가 온다고 댐 막어. 바람 불어? 그러면 이제 건물을 세워 콘크리트로 만들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연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돼요? 이거 지금까지는 그 태양을 두려워했지. 태양 그거 별거 아니야. 여기 불 붙여서 하루 종일 불 피우면은 조명도 만들 수 있고 이제 이런 생각을 점점점 하게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람이 오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인류의 오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태양 저거 정복할 수 있어. 저 정도는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양 정복 사상이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중세에도 그 중세 왕들은 대부분 하늘의 뜻을 받아서 통치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태양왕 루이 14세라 그러죠. 프랑스. 그 역사책, 세계사책 보면 나오잖아요. 왜 태양왕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 루이 14세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유럽의 권력이 딱 그 자기 프랑스에 집중되니까 이제 권력에 취한 거죠, 한마디로. 그 전까지는 내가 하늘의 뜻을, 태양의 뜻을 받았거든? 근데 내가 태양이야. 이제 내가 태양이야. 내가 이거 정복했어. 내가 태양이니까 이제 내가 하늘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태양이야. 내 말을 따라라. 자,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역사 속에 수많은 인물들이 막 떠오르지 않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상이 처음에는 뭐죠? 북극성 숭배 사상이 있었지만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이 자연 극복할 수 있겠네, 정복해버리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태양 정복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인류 역사를 쭉 살펴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도 이 두 가지 사상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상, 몇천 년 인류 역사상 굉장히 큰 전쟁들이 많았죠. 이 전쟁들은 혹자는 뭐 종교 전쟁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제가 이 관점에서 딱 보니까 역사상 있는 수많은 전쟁은 뭐냐면 이 북극성 숭배 사상하고 태양 정복 사상이 둘이 계속 부딪히는 게 이게 전쟁이에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징이라는 강의 자체도 제가 이 관점에서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내용이니까 모두 공개해 드리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 영향권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북극성 숭배 사상, 태양 정보 사상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냥 딱 생각에 어떤 게 더 좋아 보여요? 대부분 분들은 북극성 숭배 사상이 조금 더 좋고 선하고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사실 뭐가 옳고 그르고 뭐가 더 선하고 악하고, 그건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나름 다 의미가 있어요.
어,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북극성 숭배 사상 같은 경우는 항상 조화롭고 어떤 사람을 처벌하기보다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교화시키는 거에 목적이 있어요. 반면에, 태양 정복 사상은 어떤 철저한 법 같은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을 어기면 반드시 처벌해야 되고 용서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어떤 법 집행의 관점에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정말 막 살인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많이 저질러서 이 사람을 감옥에 이제 경찰이 잡아서 판결을 딱 내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 북극성 숭배 사상에서는 그래도 이 사람은 조화롭게 교화시키자 하는 입장이고요. 태양 정복 사상은 저지른 만큼 죄값을 치르게 하자. 뭐 몇 년형 살아라. 아니면 뭐 사형을 집행하자. 이게 태양 정복 사상의 입장이에요. 어때요? 이럴 경우는 우리는 어때요? 좀 강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뉴스 보고 무슨 뭐 성범죄자가 와 저거 집행유예래 그러면 분노가 치밀잖아. 그리고 윗집에서 막 층간소음으로 쿵쿵쿵 하는데 이거 뭐 내가 뭐 고소 고발하려고 해도 뭐가 없어. 저 사람도 처벌을 받아야 되고 죗값을 치러야 될 것 같은데 뭐가 없어. 어때요? 사실 북극성 숭배 사상, 태양 정복 사상 이 두 가지지만 우리 안에도 그러니까 나라는 한 사람 안에도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떨 때는 숭배 사상 조화롭게 평화롭게 이걸 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황이 되면 저건 좀 처벌했으면 좋겠어. 이건 좀 법대로 좀 하지. 왜 이렇게 답답하게 안 하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때요?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어떤 사상이 옳다, 어떤 게 우월하다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어떤 뭐 사회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봤을 때 지금 우리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있죠. 이쪽 민주주의 제도가 북극성 숭배 사상하고 많이 가까워요. 물론 완벽하게 동일하진 않아요.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이 태양 정복 사상하고 유사합니다. 물론 완전히 동일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사회를 볼 때, 국제 정치, 국제 뉴스 같은 걸 볼 때, 뭐 중국, 러시아 공산권이죠. 거기 국가들이 어디랑 싸웁니다. 막 이런 거 보면 이렇게 북극성 숭배 사상, 태양 정복 사상으로 보면 이해하기 쉬운 곳이 많아요. 저 국가는 왜 저렇구나. 저기는 저것 때문에 이렇구나. 그렇게 세상을 보는 이해의 폭도 조금 넓어지게 되고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 현상이나 정치를 보는 면도 좀 더 여러분 안목이 넓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럼 이런 질문도 몇 번 받아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정당이 정복 사상이고, 어떤 정당이 북극성 숭배 사상이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 한 정당 안에도 사람마다 달라요. 없어. 이게. 다 달라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상황에 따라서 다르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그래서 딱 꼬집어서 이 정당이 숭배 사상이고, 이 정당이 정보 사상이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입장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정치 뉴스 보면 한 당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싸우잖아. 그 안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내 안에서도 나 혼자 막 싸우는데. 그렇죠. 어찌 보면 제가,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게 심리 연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심리 연구 때문에 사람의 본질, 그리고 사람의 본성을 자꾸 찾다 보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제가 그거를 알게 됐고, 그거를 열심히 정리하고 조사해 본 게 제가 상징 강의 시즌 1, 작년에 했던 거. 네. 그리고 작년에 했던 시즌 1 강의에 이렇게 동화처럼, 그렇다면 이 상징을 어떻게 내 작품에 녹아낼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 보는 눈을 조금 더 넓히면서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이걸 도와드리는 강의가 지금 이 강의, 네, 상징 강의 시즌 2가 되겠습니다. 네, 재밌겠죠? 제가 지금 요 다음 준비하고 있는 건 문어와 관련된 거고요. 제가 예고를 할게요. 자, 오늘은 상징 강의 시즌 2
오리엔테이션 강의예요. 이건 누구나 보실 수 있고요. 이제 다음 강의는 이제 본격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시즌2의 첫 번째 1강이 시작될 텐데요. 여기 내용은 첫 번째는 문어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드릴 거고요. 문어가 도대체 뭘 상징하는가. 그리고 나는 내 작품 속의 문어를 이렇게 등장시키면 되겠구나. 이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 얘기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사상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 그리고 문어와 관련된 이야기가 상징 시즌2의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다음 강의가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